사랑하며 용서하며가 70년대 말 80년대 초반에 아주 선풍적으로다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 한 45년이 지나서 이제 다시 독자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사랑하며 용서하면은 독자들이 어떻게 보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불강 출판사에서 그 복간을 결정하는 동안 고민도 많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거의 반세기인데 아무리 문장이 수려하고 대중을 끌어들이는 그런 흡입력이 있다 하더라도 반세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소설이나 뭐 이런 것 같으면 시대를 넘어뛸 수 있지만은 수필은 이름 그대로 붓 가는 대로니까 이 시대성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을 복간해 주신다고 해서 매우 고맙고 미안하고 그러는데 지금 종이책 팔리던 시대는 오래전에 막 내렸어요. 이 불강에서도 불광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불광 미디어를 새로 이렇게 만든 부분은 상당히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병행해야만이 책에 나가지. 그러니까 이 책도 작년에 불광에서 냈던 책이 뭐 직화 금세 그냥 잘 팔리다가 한 2달 지나니까 1900, 1000 밖으로 밀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이 베스트셀러의 수명도 예전 같지, 물론 예전 같지 않고 뭐 쉽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번 사랑하며 용서하면은 그 양동민 이사 실력을 내가 알고 있고 그분이 이제 선별하고 이래서 작년에 냈던 책처럼 바로 반응이 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들은 여야든 파렴치한 범죄 행위에 관련이 되지 않는 한은 홍준표처럼 계속 떠들어야 해요. 그래야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도 있고 등 돌리는 세력도 있어요. 이 정치인들은 끊임없이 어떤 이슈의 한 부분이라도 섞고 싶어 해요. 그래야 정치 생명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며 용서하면은 단기간 안에 반응이 좋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만 제 글이 60만 부 정도 팔렸던 원인 중에 하나가 기성세대의 작가들 같지 않고 좀 거칠고 좀 부족하고 또 표현력 자체가 좀 세련되지도 못하고 이제 이런 부분에 오히려 뭐 동정심이었던지 모르지만 그렇게 나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도 작년에 냈던 2권처럼 그렇게 일시에 잘 팔릴 리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시간을 두고 좀 적게 팔리지만 조금 그 길이는 길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45년 전에 책을 읽으셨거나 혹은 그 얘기를 들었거나 혹은 얘기는 들었지만 책을 못 봤거나 한 분들은 스님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고 또 스님의 옛날 글을 또 다시 한번 보는 그런 또 그 대목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불교신문사에서 심부름할 때 동아일보 논설위원주에서 이병주라는 분이 계셔요. 돌아가셨습니다. 소설도 쓰시고 뭐 여기 시사성 있는 그런 것도 잘 저 그분 존경하고 제 그분의 독자의 한 사람인데, 이병주 씨가 동아일보에 컬럼을 쓰는데 내용이 뭐냐? 전생의 빚이에요. 제목이 70을 넘긴 노모가 몇 번을 머문머문 하더니 출근하는 아들한테 야야 미안하지만 한 3만 원만 주었으면 쓰겠다. 지금 3만 원도 일반 서민한테는 적은 돈이 아니지만은 큰 돈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뭐게요 하니까 내가 다니는 절에 그것도 4년에 한 번 오는 기회란다. 그러니까 윤달인데 내가 죽은 다음에 저승길을 밝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오는데 전생의 빚을 살아생전에 탕감하는 종교의식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 좀 돈을 주려고 한다. 그렇게 비싸게 받아요? 아니다. 그거 하는 건 3,000원이고 또 부대에서 뭐 2,000원이고 또 뭐 하는데 몇천 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큰 돈이 든다. 내가 되게 미안하지만은 몇 번 머뭇거리다 이 얘기한다. 그리고 이병주 씨가 그 만만한 돈이 아닌데도 마련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스님들한테 묻습니다. 어머니가 다니시는 절 주지스님이 답변 좀 해다오. 지금 일반 서민들은 길거리에서 파는 예를 들어서 군고마가나 붕어빵 하나도 마음 편히 사 먹는 그게 어렵다. 경제적으로. 또 나물밥 먹는 사람도 있고 또 구로공단 같은 데서 노동자 여자나 남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3만 원을 못 줄 때예요. 근데 어떤 종교 의식을 하길래 전생의 빚을 탕감한다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가당한 이야기인가? 또 그런 좋은 일을 하면 돈 좀 받지 말고, 우리 어머니가 돈 얘기할 때 몇 번 망설였단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글쟁이라도 되지만 다른 부모들이 아들이나 며느리한테 큰 돈을 얘기할 때 얼마만큼 마음을 졸이면서 했겠는가? 어머니 다니는 사찰 주지는 답변하라 이래줬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불교신문에 전생의 빚 똑같아요. 이름이 똑같이. 한국불교, 무당불교도 아니고 승려가 삭발염이한 사람이 무당 박수도 아니고 그저 입만 벌리면 돈 타령이 나오는 것도 신기할 뿐더러 구로공단 가봐라. 이 3만 원이라는 돈은 한 달 월급이 절반은 될 거다. 그런데 이런 돈을 요구하면서 그것도 사찰 지붕이 새고 있어서 기와를 한다든지 무슨 뭐 탑을 세우는데 이런 것도 아니고 전생의 빚을 탕감해 주므로 3,000원이 정가인데 거기에 부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커. 이런 불교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고 그저 입만 벌리면은 돈 타령하는 이 부분도 좀 개운하게 좀 바뀌어져야 한다. 이제 이런 글도 있으니까 시대는 45년이 지났지만은 불교의 부끄러운 전통은 오늘도 쌩쌩하게 건재해요. 그러니까 45년 전에 향봉이가 이병주 씨 글을 읽고 썼던 것이 지금도 그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시청에 어떤 과장이 왔어요. 부부가.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49제를 저희는 무종교인데 어머님은 불교입니다. 그래서 간촐하게 지내고 싶다. 이 소리는 경제 부담 주지 말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49제 여기서 안 지내니까 내가 좋은 데 소개하마. 그리고 내가 전화도 해주마. 돈 많이 요구하지 말라 하고 했더니 딴절에 가라.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냐. 만일에 스님절에서 49제 지내면 어느 정도 부담을 제하는지 참고로 좀 알려주세요. 우리 절에서는 사과나 배나 한 서너 개 놓고 10만 원이든 20만 원은 절대 내가 정하지 않는다. 딴 절은 한두 시간 염불하실지 모르지만은 딱한 사정이 있을 경우 49제 지내지만 흥정은 그건 벗어났다 우리 절은. 그리고 내가 목 닥쳐서 귀신이 온다는 건 속임수다. 내가 종교의식을 아주 거룩하게 지낸다 하더라도 죽은 귀신이 와서 차려놓은 밥을 먹고 카르마 업장을 벗고 왕생극락한다는 것도 논리적 비약이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런데 이분이 그 다음날 또 왔어요. 근데 또 오는 데는 형제들이 다 왔어. 스님 귀신이 안 오도 좋으니까 스님절에서 제를 지내고 왜 또 왔느냐. 제가 전화했거든요. 어느 스님한테. 이분들이 왔으니까 비싸게 하지 말고 좀 양심적으로 해라. 내가 소개한다. 이분이 타고 간 차가 예를 들어서 그 당시 뭐 한 5천만 원짜리. 그 또 친구, 형제가 타고 간 차가 한 5천만 원짜리. 조그마한 소형차가 아니야. 그래, 명함을 하나씩 주는 거 보니까 다 사무관급 이상이거나 또 중소 벤처기업 사장이거나. 그러니까 300을 요구하더래, 300을. 향봉스님 전화 받았어서 300을. 그래서 이제 좀 세게 부르지만은 알겠습니다. 딱 나오는데 잠시만요. 뭐냐. 300만 원은 49제 날 필요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6번을 또 제를 지내야 하는데 그때 100만 원씩 준비하세요. 그러면 1000만 원, 900만 원. 그러니까 대단히 처음 900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이게요. 종교의식을 앞세워서 부처님 가르침이 증발해버리고 목닥치는 불교가 기흉화복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흘러간다면 불교 장래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 저보고 법문해 두려고 가서 법문회 보면 내가 양로원에 왔나 할 만큼 60대 미만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처의 가르침은 열려있고 모든 사람한테 행복과 자유, 평화를 안겨주는 그런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현재 삭발염이한 스님들이 물론 다는 아니지만은 대다수 사찰에서는 49제를 몇 개를 지내느냐, 기도를 몇 번 하느냐에 따라서 사찰 경제가 좌우돼요. 이런 게 이제 부끄럽고, 이런 내용을 45년 전에도 지적했지만은 오늘의 현장에서도 그 색깔과 무게가 크게 빗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 향봉스님 청년 향봉이 시절 45년 전에 썼던 글이 요즘에 와서도 그 부끄러운 전통이 생생하게 살아있구나. 그런 점에 대해서 공감하고 분노하고 그런 점에서는 뭐 익힐 수도 있죠. 그 사람의 용서하며에는 그 유독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스님의 어머니에 대한 그 이야기도 나오고 또 이제 스님이 만나셨던 어머니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스님이 출가하시고 군입대 하셔서 이제
군복을 입고 어머니를 찾으신 이야기도 그렇고, 청평사에 계실 무렵에 그 소리소문 없이 출가한 아들을 찾아서 절에 와서 아들을 찾아달라고 했던 어머니 얘기도 나오고요. 동대구역에서 월남전에 아들을 보내고 거지가 돼서 구걸하는 어머니 얘기도 나오고요. 이렇게 어머니의 얘기를 많이 쓰신 어떤 뭐 사연이나 그 배경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76에 이르러서 한번 되돌아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명문 대학이 있다고 그러면 가정이라는 대학입니다. 기본적인 인성이 갖추어지고 어떤 인격이 어느 방향으로 형성되느냐는 것은 가정교육입니다. 그래서 가장 명문대학은 가정대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가장 훌륭한 스승은 아버지이자 어머니입니다. 이것을 아니야, 저 아이들은 아직은 어리고 철모르고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은 우리 다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폭력, 폭언, 어머님의 그 전략정신, 어머님의 숨겨진 눈물 다 기억하죠. 그게 큰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고 버팀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는 모든 사람이 자기 어머니는 이 세상의 최고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마음에 품고 계시겠지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게 사랑하며 용서함에도 나오는데, 학교에서 지푸레기로 많던 옛날은 그런 걸 축구화했어요. 정식 공이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다 물을 약간 뿌려야 무게감도 있고 멀리 나가요. 그 물을 약간 적셔서 차는데 잘못 차서 학교 교무실 유리창이 부서졌는데, 요즘 같으면 잘 안 부서지겠지만 옛날 유리 문화가 초급 단계에서는 그렇게 잘 부서졌어요. 학교 경제도 그러다 보니까 그랬겠지만, 그리고 와장창에서 교무실 유리가 깨졌는데 하늘이 노래요. 어머님은 큰 죄를 넘어서 숯을 팔아서도 자식들을 키웠고, 또 고구마철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는 논밭이 많지가 않으니까 너무 밭에서 수확한 고구마를 사다가 찌는 기술이 있어요. 그럼 이제 밤고구마라고 하는데, 그걸 팔았던 분이고, 그래서 이제 뭐 정다원, 저 지금 그 사업하는 동생 이렇게 어려운게 하는데, 정말 하늘이 노랗죠. 유리창이 깨졌는데. 그래서 이제 정말 낙담해서 집으로 들어오는데, 어머니가 다른 여자 학생이 알려줬어요. 큰일 났어요. 용주가 꽁차다가 유리창이 박살나서 그거 비쌀 거예요. 큰일 났어요. 하니까 벌써 아신 거예요. 제가 그냥 풀이 죽어서 기가 죽어서 어머님 집으로 들어서니까, 이건 세상의 모든 어머님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놈을 줄 알았는데 어서 오거라, 내가 너 기다렸다. 어머님은 다 안다. 그거 네가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유리창 값 내가 한 이틀 노력하면 된다. 걱정 마라. 들어오거라. 제 어렸을 때는 고구마를 광주리에 담아서 먹고 싶은 대로 못 먹었어요. 형아도 예를 들어서 큰 고구마는 잘라요. 나누어요. 그러니까 큰 형아도 예를 들어서 2개, 저도 예를 들어 1개 반, 이런 식으로 나눠줘요. 그 나눠주는 어머니 심정은 그거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서 고구마 껍질을 벗기면 좀
어색한 표현인데 변을 볼 때 껍질이 피처럼 안 보인다. 그래서 껍질은 벗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못 벗겨요. 껍질에 붙은 고구마라도 먹어야 해요. 얘야 뭐 뛰지 마라 배꺼질라 하듯이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고구마를 이만큼 담아놓고 내가 너한테 사과 먼저 해야겠다. 그래서 어머니 그게 뭐냐니까 내가 끊을 때마다 고구마 반 개씩만 너희들한테 더 먹였어도 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꽁을 찼을 텐데 그 소리를 듣고 엄마가 가슴이 먹먹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앞으로는 고구마, 찐고구마 한쪽이라도 더 먹일게. 엄마 미안하다. 이런 게 저희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제가 잘못해서 막 이렇게 해서 어머니를 부둥코 이제 울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또 한 번 할머니가 이제 거의 100세 가신 할머니가 있는데 옛날 분들은 아셔요. 그 풍년초라는 담배 잎이 요만한데 건빵처럼 가득해 담겨 있고 돈이 좀 있는 사람은 파랑새라는 담배가 싫다는 없어요. 있는 사람은 파랑새 피고 없는 사람은 그 풍년초라는 것이 싸니까 그것을 담배 거기다 재어 가지고 이렇게 빨아 드시는데 할머니 그 담배 불 붙은 것이 떨어지면 옛날 무명치마니까 구멍이 송송 납니다. 할머니는 아이고 내가 치마에 구멍 나는 건 괜찮다마는 좀 부끄럽다 이런 얘기예요. 풍전초만 드셨다는 증거니까. 그런데 옆집에 닭이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우리 집 헛간에다가 알을 낳으면 요즘 표현으로 노또 된 거예요. 그 닭알 하나나 두 개를 우리 닭은 아니지만 우리 헛간에 냈으니까 요걸 가지고 가서 예를 들어서 연필도 사고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저희 고모님 딸이 오면은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너 3원, 너 2원 이렇게 용돈을 주고 가면 그게 우리한테는 구세주였어요. 그 초등학교 선생 누나가 오면 연봉이 누나인데 이 연봉이 누나가 오면 우리는 용돈을 받는 날이니까. 그런데 그 누나가 잊었든지 돈이 없었든지 그냥 갔어요. 우리는 그 기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머니 주머니에서 몇 분을 훔쳐서 내가 관련 담배를 사다 드려서 그걸 보충해야 하는데 연봉이 누나가 그냥 갔으니까 어머니 주머니에서 훔쳤는데 어머님이 정다운 저 지금 사업하는 동생 셋을 불러놓고 눈들 감아라. 그럼 우리는 눈 감죠. 나쁜 짓 한 사람은 손들어라. 그러니 이제 제가 손들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얘기 들어보세요. 둘은 나가라.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꾸중도 듣고 매를 세게 때려요. 나는 내 자식이 귀하니까 금덩이 같으니까 복덩이 같으니까 대충대충 넘어가자. 나는 옳은 방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한 번을 들더라도 우리 어머니는 세게 때렸어요. 매를 잘 들지도 않지만. 그런데 두 형제는 나가고 저 혼자만 벌벌 떨고 있는데 어머니가 부엌에 가서 효초리 해와라. 그러면 부엌 나무가 묵은 나무는 잘 부러지고 낭창낭창 안 부러져요. 잘 부러질 걸 몇 개 해가니까 어머님이 검은 치마예요. 요즘 뭐 청바지 뭐 좋은 게 없네. 검은 치마를 위에 올리니까
옛날 시골 할머니들이 입는 옷은 고쟁이라고 해서 고쟁이. 고쟁이가 그러니까 요즘 내의가 아니죠. 고쟁이라고. 나이 든 분은 아실 거예요. 치마를 올리고 고쟁이까지 위에를 올리면서 내가 그만할 때까지 어머니를 때려라. 어머니 내가 돈 훔치고 할머니 담배 사다 들 어머니 잘못해서. 아니다. 내가 옆집 닭이 와서 알라하면 너는 제일 먼저 뛰어가는 놈이야. 그리고 달걀을 그쪽에 갖다 주거나 어머니 허락 없이 가지고 밖으로 다름질 치던 놈이야. 90%는 엄마 잘못이야. 그때 야단치려다가 가슴이 먹먹해서 그 계란 훔쳐가지고 헛간에서 갈 때도 도저히 부를 수가 없어. 너 이래서만 안 된다 하면 엄마가 공책도 사줘야 하는데 형편이 안 돼. 그렇게 잘못 얻는 줄 알면서도 너를 그때 혼내야 하는데 어머니가 가난해서 그때 혼내지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받을 도둑이 소도둑 된다듯이 어머니는 지갑에도 손을 대는 놈이야. 그러니까 90%는 엄마 잘못이야. 어머니는 공부를 많이 한 분이에요. 때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때립니까? 어머니 용서 없이 때려라. 그러니까 때리는 척하다가 어머님을 깨우고 이제 울었는데 평생을 가서 내가 76에 이르더라도 우리 어머니 같은 교육자는 없다. 우리 어머니 같이 훌륭한 스승은 없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그렇게 높이 늘 모시기 때문에 다른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어둠 쪽으로 조명하지 않고 밝음 쪽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얘기들이 제가 쓴 글에는 좀 있죠. 지금 봐도 그 어머니에 대한 얘기는 누가 봐도 이렇게 감동적으로 읽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스님, 이 사랑하며 용서하며를 이제 쓰시던 시기가 70년대 신문에 연재하셨던 글도 있고, 칼럼을 쓰셨던 글도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유독 또 청평사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청평사 주지를 하셨을 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도 대학 시절에 청평사를 자주 갔었거든요. 소양강댐에서 배 타고 들어와서 저 오봉산 올라가는 길 쪽으로 해서 이제 청평사를 올라가면 청평사가 이 내륙에 있는 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를 타고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마치 섬 같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었고요. 스님께서 청평사에 계시던 시절의 이야기가 글감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 청평사에서 지내시던 그 회고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불교신문에 76년부터 한 80년까지는 꾸준하게 불교신문사에서 심부름을 했고, 그 후에는 뭐 종단의 포교부장도 하고 또 종단에서 뭐 이것저것 이제 직책을 맡았다가 다시 또 불교신문사에 와서 또 몇 년 머물러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청평사 주지가 동대 시간 강사이면서 명성여자중고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교법사. 이름을 대면 안 되겠지만. 근데 그분이 제가 종단에서 조사국장, 감찰국장 할 때 보니까 생각외로 우리 조계종은 비구종단은 독신이에요. 기본이 그렇습니다. 색깔만 비구지 부양가족 있는 분들이 곳곳에 정말 바퀴벌레처럼 끼어 있어요. 나는 오늘날에도 그런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책임을 공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명성여자중고등학교 교법사이면서 청평사 주지인데
제가 조사국장, 감찰국장 조사를 해보니까 부인도 있어요. 자식도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걸레스님 중강도 승복을 벗긴 건 저예요. 그 내가 늘 미안하게 생각해요. 승려가 치마 입고 다니거든, 중강은. 빤스 안 입으면 시원하다. 그런 분이었어요. 아주 기인인데 그분도 제가 승복을 벗긴 건 저예요. 아무리 천재적인 버클리 대학의 랑카스카 교수가 동양의 피카소로 죽여 세웠다 하더라도 소속은 조계종이고 조계종은 비구승이 본분인데 함부로 술 마시고 치마 입고 다니고 이것은 종원종법에서 허용하지 않는다. 불교가 그런 것까지 비틀어지고 헐떡이는 것까지 다 받아들이는 종교가 아니서 승격을 제가 베껴버렸죠. 그분이 청평사 주지야. 그래서 가서 이야기 길게 하지 않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비구승입니까? 대처승입니까? 말을 못해요. 저는요, 어느든지 직책을 맡으면 치열할 만큼, 예를 들어서 제가 조사국장이나 감찰국장을 할 때는 어느 곳에 가든지 향붕이가 내려온다고 하면은 20년, 30년 선배들도 표현을 조금 하자면 두려워할 정도로 파고들었어요. 아닌 건 아닌 거고. 그러니까 가족이 있다고 하대. 그래서 사표 써라. 그 이제 사표를 제가 받아왔는데 그때 이제 문성각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신흥사 주지인데 아주 훌륭하시고 반듯한 분이에요. 성준 스님. 홍사성 씨나 오연 스님의 스승이십니다. 그래 이제 그 어른이 종단에 무슨 일로 오셔서 스님 제가 이 사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네가 주지하게 그래요. 주지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자네가 주지하게.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저 주지하겠습니다 해서 청평사를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청평사에 가서 보니까 가난해요. 왜 그러냐면 옛날 청평사는 회전문이 보물인데 회전문 하나 빼고는 승려들이 머무는 요사체는 너무나 허름해서 우스운 이야기로 최원이라는 원로 영화배우가 청평사에 왔는데 스님 나 하룻밤 자겠어요. 네 주무세요 했는데 저녁에 나 도저히 못 자. 그냥 막 바퀴벌레도 나오고 그냥 지저분해. 스레트 지붕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돈이 많은지 배도 대절해서 택시도 대절해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청평사가 허름했어요. 회전문 보물이고 대웅전 하나 빼놓고는 이 한옥으로 된 기와지붕도 없을 때예요. 근데 이제 옛날이나 지금이나 제가 잘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걸 잘하느냐. 실상사 도법스님이 네가 나보단 잘하는 게 두 가지다 늘 그런 얘기하는데 신도 관리를 엄격하게 해요. 아니다 싶으면 제명해 버려요. 의사 부인이 되든 교수 부인이 되든 아니다 싶으면 내가 사자함에 있는 동안은 오지 마라. 그걸 제명하고 두 번째 잘하는 게 기관장은 지사님이 되시든 시장님이 되시든 국회의원님이 되시든 확실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한주 지사 때인데 지금 지사 아닙니다. 비서실에 연락이 왔어요. 우리 지사님이 어떻게 스님 소문을 듣고 스님을 퇴근 후에 좀 뵙고 싶은데 스님 허락하시겠습니다. 당연하다. 오시면 내가 만나겠다.
근데 제가 조건이 있는데요. 스님은 기관장들은 모노레일을 안 태워준다던데 우리 지사님이 그때는 소 발톱이 썩는 그 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과로해서 감기 몸살이 잔뜩 걸려 있다. 그러니까 딱 한 번만 모노레일 이용해 돌라. 제 대답이 감기 몸살 나서서 와라. 확실합니다. 지사가 와든 국회의원이든 시장님 또 내가 일반인한테는 절 받지 않습니다. 내가 맞절합니다. 존중해 줘야 하니까. 우리가 인도 인사가 남았을 때는 내가 당신을 존중하고 공경한다는 의미거든요. 이 합장도 그렇고. 스님 의원님 오셨어요? 스님 누가 오셨어요? 하면 승려가 다는 아니겠지만 문 열고 나갑니다. 어서 오십시오 합니다. 나는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해라. 내가 일어나거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향봉수면 무슨 의무? 아만만 그냥 팽창해 천만에요. 불교가 내시처럼 기생처럼 이 권력의 시녀가 된 그런 모습을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고쳐나가야 합니다. 절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종교가 기독교라서 절 한 번만 아니다. 3번 해라. 이런 식이에요. 그 대신에 이 법당 하나였습니다. 이 사장이. 한 40억 내지 50억을 정부 돈을 끌어왔는데 이 업자들이 3억 공사를 하든 4억 공사를 하면 사장 주지 썬파워야. 시장도 다녀가고 누구도 다녀가는데 주지 스님 말을 들으라고 썬파워야. 그러면 등을 달라고 그럽니다. 초파일이 아닌데도 등 얼마예요? 제가 2개도 달고 3개도 달겠다. 10년 후에 와라. 어떤 경우에라도 공사를 맡은 사업자한테는 커피 한 봉지도 내가 받지 않아요. 철저하게 내가 지켜와. 그러니까 등 안 팔아요. 또 이제 이분들이 추석이나 설이 되면 전화가 와요. 스님 저 무슨 공사했던 사람인데요. 스님한테 명절에 뭐 포도 비슷한 거 있잖아요. 뭐 머스킨인가 뭔가. 그거 한 상자하고 메론 한 상자하고요. 스님 가져왔어요. 모노를 좀 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모노를 내려가서 대표께서 나를 좀 대충 보는 것 같다. 10년 후에 빵 한 조각을 갖고 오던 참외 하나를 가지고 그때는 받아. 불사를 끝난 지가 불과 얼마 안 되는데 불사 맞기 전에 그분이 나한테 선물한 적이 없어요. 이거 받는 것은 내 자존심 문제다. 단 한 개도 내가 세 상자나 사왔으니까 한 상자는 받아주세요. 아니다. 나를 대충 보는 모양인데 공과 사가 내가 분명하다. 20년 동안 여기 한 40억 공사하는데 커피 한 봉지 1원 한 장을 받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유튜브 나가면 그 사람들 볼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어떤 분은 법당 불자납에나 200만 원을 놓았어요. 우리 신도가 200만 원을 불자납에 놓으면 스님 내가 200만 원 시주했다고 알릴까요? 안 알릴까요? 그래 내가 200만 원을 가지고 업자 와라. 시청의 실무 담당관님 좀 와주십시오. 공사 중지다. 오늘부로 무슨 부실공사를 했길래 스님이 중지하느냐. 지문 조사해봐. 이 200만 원은 공사하는 사람이 나한테 돈 준다고 해서 안 받으니까 늦어. 이걸 실토하지 않으면 내가 이건 문제 삼는다고. 아니, 제가 늦어요. 스님이 하도 하면 공사 중지다. 그러면 이제
그분도 좀 저도 가족이 있으니까 봐주십시오. 시에서도 다시는 감독을 잘할 테니까 봐주십시오. 한 40억 공사를 하면서 철저하게 업자한테 커피 한 봉지 받지 않고 하다못해 제 현대불기에 냈을 때 그걸 썼는데요. 어느 본사 주지가 저하고 같이 이제 태국 동남아를 가는데 향봉스님 여기 좀 있어. 나 어디 갔다 올게. 어디 가냐 하니까 나 어디 갔다 올. 몽블랑 만년필을 한 3개 사왔어요. 아유 스님이 나한테 몽블랑을 주냐 고맙다고 하니까 스님 거 아니야 그래? 그럼 뭔데 3개나 샀냐니까 향봉스님 모르네. 도청 실무자한테 하나 주면 좋아해. 군청 실무자한테 하나 주면 좋아해. 이런 개 같은 소리를 해요. 이건 똥개들이 하나 할 수 있는 이야기지. 제가 이게 40억을 끌어왔으면서도 시청, 도청한테 볼펜 하나 선물한 적 없고, 뭐 하나라도 시청 같은 데 선물해 본 적이 없어요. 기본에 좀 충실히 하는데 이 실력도 없는 스님들이 관에 약하고 비 맞추고 똥걸레처럼 업자들한테 뒤에로 어느 정도 시주를 받고 이런 모습 참 우습습니다. 스님, 이 책 내용 중에서 부처님 전상서라는 글이 있습니다. 스님께서 부처님께 올리는 이제 편지 같은 글인데,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글을 올립니다로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쭉 스님께서 느끼시는 소회를 부처님께 이제 올리신 글이라고 보는데, 저는 마치 스님이 쓰신 발언문 같다라는 느낌도 받았거든요. 이 글을 쓰실 때의 생각은 어떠셨습니까? 불교신문사에 지금 연세가 저보다 훨씬은 아니고 몇 년 앞선 분 중에서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최정이라는 기자가 있어요. 여자분인데, 김액이라는 또 여자분인데, 법륜이라는 그 돌아가신 박중일? 말씀도 잘하는 분. 박완일 씨가 법륜이라는 잡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김액이 여자 기자가 와서 스님 글 하나 청탁하게 써주세요. 뭐냐 하니까 부처님 전 상서를 써주는데 승려로 쓰지 말고 하나의 사람으로서 부처님한테 좀 하소연해둘라. 그래서 스님이 써둘라. 근데 어쩌다 저쩌다 보니까 쓰긴 썼는데 김액이 여자 기자한테 썼어요 하니까 끝났어요. 그래. 그래서 뭐냐니까 마감이 지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스님이 거부한 걸로. 그러니까 이제 김액이 기자가 청탁은 했지만은 시일을 넘겨서 법륜에 못 실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고쳐서 제가 18살쯤 되었을 때 밀양에 표충사라는 절이 있는데 절집은요 이 밥그릇 서열이 분명해요. 예를 들어서 도법스님이나 제가 일식절에도 왔거든. 그러면 총무원장하신 원행스님이 우리보다 2살 적어요. 많이 적지도 않아. 또 총무원장을 원만하게 4년 하셨잖아요. 그러지만은 예를 들어 공사석이든 모이면 당연히 그냥 법처럼 도법이나 향봉이 위에 함께 되어 있어요. 그게 이 밥그릇 서열이 이 절집이 좀 심해요. 부처님 당시 때부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표충사 뒤에 포고를 많이 길렀어요. 먹기 위해서 길른 게 아니고 경제가 어려웠어요. 사찰 정말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49제 쌀 2감하면 백양사 주지가
박수 치세요. 면장님 어머님 49제인데 쌀투가. 옛날에 머슴이 월급이 아니고 세경이잖아. 세자가 햇세야. 한 해가 마무리할 때 한꺼번에 계산한 게 세경인데 돈이 아니고 쌀이잖아요. 쌀 몇 선 받느냐 그거잖아요. 비가 오면은 포고가 썩어요. 그러니까 주지심이 저를 불러가지고 야 이놈아 가서 포고를 비 덜 맞기 전에 따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고를 막 따는데 참 향봉이 인생 참 서글프구나. 지금 18이면 고3이 되거나 좀 빠른 놈은 대입도 할 수 있는데 이 포고 따서 주지의 명령에 의해서 포고를 따서 갖다 줘야 할 만큼 참 향봉이라는 사람의 그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든 좀 처참하다. 그러니까 부처님, 내가 이렇게 이러려고 절에 오지는 가난했지만은 선택의 여지도 없었지만은 나도 남자입니다. 나도 연애도 하고 싶고 술도 마시고 싶고 나도 건하게 안주 곁들이고 싶습니다. 이게 뭡니까? 좀 부처가 좀 영음이 있으면 이 18 먹은 이 젊은 사람의 절규도 좀 들어주십시오. 내가 여기서 포고를 많이 물져주면 무거워요. 이걸 가지고 가본들 주지한테는 또 야단 맞을 사람이고 뭐 소설의 한 구절처럼 비에 젖어 있는 물구덩이에 빠진 새앙주가 내 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듯이 부처님 전 상서는 김액이라는 여자 기자가 써달라고 해서 마감 때 못 실리고 썼던 건데 그런 하소연이죠. 내가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좀 부처님 내 하소연도 좀 들어주십시오. 내도 가슴에 멍울이 너무 많고 보고 싶은 사람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또 고향에 두고 오신 부모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근데 조금은 좀 나도 사람이고 싶습니다. 막 그런 내용이죠.